저 공장 안 가요. 빗속 맨발에 닿은 뺨엔 손자국. 엄마 죽고 삼촌에게 머슴 취급당하다 공장에 팔려가기 직전이었거든요. 그 순간 골목 끝에서 검은 벤츠가 멈추더니 은발이 섞인 단정한 머리의 중년 여성이 내려 걸어와 고아 창년 앞에 서서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녀는 대한민국 1위 법무법인의 대표였습니다. 삼촌의 얼굴은 창백하게 굳은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도대체 이 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도 남겨주시면 그곳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온이 눈을 뜬 건 새벽 4시 반이었습니다. 알람도 없었지만 몸이 먼저 알았습니다. 이 시간에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방 안은 차가웠습니다. 낡은 이불 밖으로 손을 내밀자 찬 공기가 손등을 파고들었습니다. 다온은 잠시 눈을 감은 채로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딱 5분만 더. 하지만 그 생각을 하는 순간 이미 몸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스탠드를 켰습니다. 문제집을 펼쳤습니다. 이 시간이 다온에게는 하루 중 유일하게 온전한 시간이었습니다. 낮에는 청소와 심부름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밤에는 몸이 너무 지쳐 눈이 감겼습니다. 새벽만이 아무도 부르지 않는 시간이었습니다. 펜을 들면 세상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날 새벽은 달랐습니다. 문제집을 편 지 얼마 되지 않아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방문이 삐걱 열렸습니다. 숙모였습니다. 잠이 덜 깬 눈이었지만 목소리만큼은 또렷했습니다. 다온아, 너 어차피 일찍 일어나잖아. 뒷산 약수터 가서 물 2통만 떠와라. 그 약수가 몸에 진짜 좋거든. 삼촌 건강이 요즘 좀 안 좋아서. 다온은 숙모를 바라봤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4시 반이었습니다. 밖은 아직 칠흑 같은 어둠이었습니다. 지금요? 응. 어차피 일어나 있잖아. 숙모는 그 말을 남기고 방문을 닫았습니다. 다온은 펼쳐놓은 문제집을 내려다봤습니다. 방금 막 풀기 시작한 참이었습니다. 다온은 말없이 책갈피를 끼웠습니다. 문제집을 덮었습니다. 패딩을 입고 큰 물통 2개를 챙겨 현관을 나섰습니다. 바람이 살을 에웠습니다. 가로등 불빛만 쓸쓸하게 골목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입김이 하얗게 피어올랐습니다. 산길에 들어서자 발밑이 얼어 있었습니다. 조심조심 디디며 올라갔습니다. 약수터에 도착하니 손이 곱아 물통 뚜껑도 제대로 열리지 않았습니다. 손을 호호 불어가며 물을 채웠습니다. 돌아오니 아침 6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숙모는 거실 소파에 다시 누워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다온이 물통을 냉장고 옆에 내려놓았습니다. 숙모는 힐끗 쳐다보더니 다시 핸드폰으로 시선을 내렸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다온은 방으로 돌아와 문제집을 다시 펼쳤습니다. 그러나 손가락이 아직 곱아 있었습니다. 펜이 제대로 잡히지 않았습니다. 손을 비비며 호호 불었습니다. 글씨가 삐뚤게 나왔습니다. 아침이 되자 숙모가 밥을 차렸습니다. 삼촌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유나가 부스스한 얼굴로 나왔습니다. 삼촌은 약수 한 컵을 마시며 목이 트이는 것 같다고 흡족해했습니다. 유나는 반찬 투정을 했고 숙모가 냉장고에서 유나가 좋아하는 것을 따로 꺼내줬습니다. 세 사람이 웃으며 밥을 먹었습니다. 아무도 그 물을 새벽 칠흑 속에 누가 떠왔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다온은 그들이 다 먹고 난 뒤에 식탁에 앉았습니다. 남은 밥에 국을 말아 먹었습니다. 설거지는 다온 몫이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청소가 기다렸습니다. 시골집 마당은 넓었습니다. 간밤에 바람이 불었으면
낙엽이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다온은 빗자루를 들고 구석구석 쓸었습니다. 손이 빨갛게 트도록 빗자루를 잡았습니다. 마당이 끝나면 거실, 화장실, 복도를 닦았습니다. 무릎이 빨개지고 일어설 때 허리가 뻐근했습니다. 잔심부름은 예고 없이 왔습니다. 숙모는 소파에 앉은 채로 불렀습니다. 장독대 뚜껑을 닫으라고, 빨래를 걷어오라고, 창고에서 고구마를 꺼내오라고. 한 번도 바쁘면 괜찮아라는 말이 붙은 적이 없었습니다. 다온이 책상 앞에 앉아있든 밥을 먹고 있든 상관없었습니다. 부르면 일어나야 했습니다. 주말이면 편의점 알바를 뛰었습니다. 오전 6시부터 오후 2시까지였습니다. 유통기한을 확인하고 진열대를 정리하고 손님을 맞았습니다. 점심도 제대로 못 먹고 뛰었습니다. 알바가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삼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번 달 알바비. 다온은 봉투를 건넸습니다. 삼촌은 봉투를 열어 확인하더니 그대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생활비다. 내가 먹고 자는가? 다온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빈 봉투가 손 안에 남았습니다. 다온은 그것을 구겨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잠든 밤 스탠드 불빛 하나를 켜고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졸음이 오면 찬물로 세수를 했습니다. 터진 손등으로 문제집 모서리를 짚으며 풀었습니다. 전교 1등이었습니다. 청소를 하면서도 심부름을 다니면서도 새벽 산길을 오르면서도 다온의 성적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버텨야 했습니다. 언젠가 길이 열릴 거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유나의 방과 다온의 방은 복도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었습니다. 유나 방문을 열면 따뜻한 공기가 흘러나왔습니다. 전기장판이 항상 켜져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새 문제집이 쌓여 있었고 옷장은 계절마다 새 옷으로 채워졌습니다. 유나가 갖고 싶다고 하면 사흘을 못 넘겼습니다. 학원도 4곳이었습니다. 수학, 영어, 논술, 국어. 숙모는 유나 학원 스케줄을 수첩에 빼곡히 적어두었습니다. 다온의 방은 달랐습니다. 낡은 책상 하나, 얇은 이불 하나. 옷장을 열면 민망할 정도였습니다. 계절마다 2벌씩. 한 벌 입고 한 벌 빨아야 했습니다. 다 해진 양말은 안 보이는 쪽을 바깥으로 돌려 신었습니다. 새 옷이 필요하다는 말은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꺼냈다가 돌아오는 말이 뭔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저녁 식탁이 그 차이를 가장 선명하게 드러냈습니다. 숙모는 유나가 좋아하는 반찬을 따로 챙겼습니다. 유나가 오늘은 이게 먹고 싶다고 하면 장을 봐서라도 만들어줬습니다. 삼촌은 그런 유나를 흐뭇하게 바라봤습니다. 세 사람은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며 밥을 먹었습니다. 웃음이 오갔습니다. 다온은 식탁 끝에서 조용히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누가 오늘 어땠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다온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언제부터인가 그게 이 집의 저녁 풍경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유나가 식탁에서 불쑥 말했습니다. 엄마, 나 이번 시험 망했어. 수학이 너무 어려웠어. 숙모가 반찬을 더 떠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다음에 잘하면 되지. 우리 유나 많이 힘들었겠다. 학원 선생님한테 말해서 보충 넣어줄게. 삼촌이 거들었습니다. 힘들면 학원 하나 줄여도 돼. 무리하지 마라. 다온은 그 대화를 들으며 조용히 밥을 삼켰습니다. 그 무렵 다온의 성적표가 나왔습니다. 전교 1등이었습니다. 다온은 성적표를 들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잠깐 망설였습니다. 보여줄까? 아니면 그냥 넣어둘까? 결국 꺼내지 않았습니다. 보여줘봤자 달라질 게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상황이 나빠질 수도 있었습니다.
다온은 성적표를 책상 서랍 맨 안쪽에 넣었습니다. 아무도 손대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다음 날 담임 선생님이 다온을 복도로 불렀습니다. 다온아, 이번 달도 1등이네. 선생님은 잠시 다온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터진 손등, 빨간 손가락 마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많이 힘들지 않아? 다온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선생님은 한동안 다온을 바라보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 이 성적이면 나중에 길이 열려. 선생님이 계속 지켜볼게. 다온은 돌아서며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길이 열린다. 집으로 돌아오는 골목길이었습니다. 다온은 그 말을 되뇌며 걸었습니다. 삼촌 집 지붕이 보였습니다. 오늘도 마당을 쓸어야 했습니다. 청소도 해야 했습니다. 숙모가 또 무슨 심부름을 시킬지 몰랐습니다. 그래도 발걸음이 조금은 가벼웠습니다. 길이 열린다고 했습니다. 선생님이 지켜볼 거라고 했습니다. 다온은 골목으로 발을 들이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엄마가 좋아하던 색이었습니다. 버텨야 했습니다. 조금만 더. 5년 전 엄마가 살아있을 때 다온은 이 집의 왕자였습니다. 서울에서 매달 꼬박꼬박 돈이 들어왔습니다. 적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삼촌 부부는 그 돈이 들어오는 날이면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저녁상이 풍성해졌고 삼촌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동네 사람들에게는 서울 사촌 누나 아들이라며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다온을 우리 집 왕자라고 불렀고 좋은 옷을 입혔고 좋은 학원에 보냈습니다. 유나는 다온을 오빠라 불렀습니다. 동갑이었지만 다온 생일이 빨랐으니까요. 그때만 해도 다온은 이 집의 가족이었습니다. 적어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엄마 윤정아는 서울에서 혼자 일했습니다. 얼굴을 보는 건 명절뿐이었지만 전화기 너머 목소리는 늘 따뜻했습니다. 다온아, 밥은 잘 먹고 있어? 삼촌한테 잘하고 있지? 다온은 매번 응, 엄마라고 대답했습니다. 보고 싶다는 말은 꾹 눌러 삼켰습니다. 엄마가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매달 통장에 돈이 들어왔습니다. 큰 돈이었습니다. 삼촌네 식구가 충분히 생활하고도 남는 돈이었습니다. 그날이면 삼촌의 표정이 가장 좋았습니다. 다온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왕자님 덕분에 오늘 고기다. 다온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그냥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다온은 몰랐습니다. 그 돈이 이 집을 돌아가게 한다는 것을, 그 돈이 사라지는 날 왕자도 함께 사라진다는 것을. 엄마가 처음으로 이 집에 다온을 데려온 건 다온이 7살 때였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엄마는 다온의 손을 꼭 잡고 낯선 집 대문 앞에 섰습니다. 엄마의 손이 떨리고 있다는 걸 어린 다온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엄마, 여기가 어디야? 삼촌 집이야. 다온이 여기서 지내야 해. 엄마가 서울에서 일해야 하거든. 엄마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를 참고 있는 것 같은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대문이 열리고 삼촌 부부가 나왔습니다. 삼촌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숙모는 쪼그려 앉아 다온의 볼을 어루만졌습니다. 아이고, 우리 다온이 얼마나 예쁘니. 숙모가 잘 키워줄게. 잠시 후 엄마가 일어섰습니다. 다온아, 엄마 이제 가야 해. 다온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나도 같이 가면 안 돼? 엄마는 대답 대신 다온을 꼭 안아줬습니다. 품이 따뜻했습니다. 엄마 냄새가 났습니다. 비누 냄새랑 뭔가 달콤한 것이 섞인 냄새. 다온은 그 냄새를 기억하려고 숨을 깊이 들이켰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엄마가 천천히 몸을 뗐습니다.
엄마 눈가가 빨개져 있었습니다. 엄마는 다운의 코트 단추를 하나씩 채워줬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천천히. 마지막 단추를 채우고 나서 두 손으로 다운의 뺨을 감쌌습니다. 손이 차가웠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엄마가 서울에서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벌면 데리러 올게. 약속해. 그때까지 삼촌이랑 숙모 말 잘 듣고 있어. 알았지? 다온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는 현관을 나섰습니다. 몇 걸음 걷다가 뒤를 돌아보고 또 걷다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다온은 현관 앞에 서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엄마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골목 끝에서였습니다. 엄마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돌아서는 순간이었습니다. 엄마의 어깨가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다온은 그게 뭔지 몰랐습니다. 7살이었으니까요. 엄마의 뒷모습이 점점 작아지다가 골목 끝에서 사라졌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야 다온은 알았습니다. 그날 골목 끝에서 흔들리던 엄마의 어깨가 무엇이었는지를.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0년 동안 삼촌 집은 따뜻했습니다. 매달 돈이 들어왔고 다온은 왕자였습니다. 엄마가 데리러 오는 날만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오지 않았습니다. 중학교 1학년이 되던 해였습니다. 어느 날 삼촌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삼촌이 어색하게 서 있었습니다.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숙모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엄마가 갔어. 장례 내내 다온은 울지 않으려 했습니다. 엄마가 싫어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영정사진 속 엄마가 웃고 있었습니다. 평소에 자주 짓던 그 웃음이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다온아, 밥은 잘 먹고 있어? 하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다온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런데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손등으로 닦으면 또 흘렀습니다. 엄마는 데리러 온다고 했습니다.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이었습니다. 사실 그날은 성적표를 받아온 날이었습니다. 전교 1등이었습니다. 다온은 엄마한테 제일 먼저 보여주려고 가방 안쪽에 곱게 넣어뒀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영정사진 속에 있었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이불을 덮고 누웠지만 눈이 감기지 않았습니다. 다온은 어둠 속에서 가방을 더듬어 성적표를 꺼냈습니다. 스탠드도 켜지 않았습니다. 그냥 손 안에 쥐고 있었습니다. 엄마한테 보여주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우리 다온이 하면서 꼭 안아줬을 텐데. 그때 벽 너머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삼촌 부부의 목소리였습니다. 낮게 소곤거리는 소리였지만 밤이 깊으니 벽을 타고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이제 어떡해. 돈이 안 들어오잖아. 그러게. 누나가 그렇게 갑자기 갈 줄 누가 알았어. 근데 윤다온은 어떡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떡하긴. 내보낼 수도 없잖아. 친척들 눈도 있고. 그럼 우리가 계속 먹이고 재워야 해요? 우리 식구도 아닌데. 그냥 얹혀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청소 좀 시키고 심부름 시키면 되지. 먹고 자는 값은 해야 할 거 아니야. 학원은요? 걔 학원비는 당연히 끊어야지. 유나 대학 보내야 하는데 걔 학원비까지 어떻게 돼? 걔는 뭐 고등학교나 마치면 다행이지. 숙모가 낮게 웃었습니다. 공부 잘해봤자 뭐해요. 대학 보낼 돈이 어딨어. 일찌감치 일 배우는 게 낫지. 맞아. 알바 나이 되면 바로 시키고 나중엔 공장 같은 데 보내면 되지 뭐. 누나가 남기고 간 짐인데 그 정도면 충분하지. 쉿, 조용히 해요. 들으면 어떡해.
자고 있겠지. 다온은 자고 있지 않았습니다. 손 안에 성적표가 구겨지고 있었습니다. 다온은 그걸 느끼면서도 놓지 않았습니다. 공부 잘해봤자 뭐해. 그 말이 귓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온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엄마 사진을 열었습니다. 마지막 명절에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엄마는 웃고 있었습니다. 다온 옆에 바짝 붙어서 환하게 엄마한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이 성적표를 엄마가 얼마나 좋아했을지, 우리 다온이 최고야 하면서 머리를 쓰다듬어 줬을 텐데. 그 목소리 위로 숙모의 말이 겹쳤습니다. 누나가 남기고 간 짐인데. 다온은 핸드폰 화면을 껐습니다. 손 안에 성적표를 천천히 폈습니다. 구겨진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전교 1등. 그 글자가 어둠 속에서도 보였습니다. 다온은 그것을 가방 맨 안쪽에 다시 넣었습니다. 아무도 볼 수 없는 곳에 이불 끝을 입에 물었습니다. 소리가 새어나오지 않도록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눈물이 귀 뒤로 흘러내렸습니다. 엄마가 남기고 간 건 짐이 아니었습니다. 전교 1등짜리 아들이었습니다. 그걸 아는 사람이 이 세상에 이제 아무도 없었습니다. 벽 너머에서 삼촌 부부의 목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이내 코 고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세상이 다 잠든 것 같았습니다. 다온만 빼고 고등학교 3학년 1학기였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다온을 교무실로 불렀습니다. 평소와 다른 눈빛이었습니다. 뭔가를 조심스럽게 꺼내려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다온아, 선생님이 좋은 곳을 알아봤어. 선생님은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다온은 천천히 읽었습니다. 전국 성적 우수 장학생 선발, 기숙사 전액 지원, 생활비 지원, 졸업 후 대학 연계 장학까지. 손끝이 떨렸습니다. 다온이 성적이면 충분해. 선생님이 추천서 써줄게. 근데 다온아. 선생님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집에는 알리지 않는 게 나을 것 같아. 다온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았습니다. 삼촌이 알면 끝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다온은 달라졌습니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새벽에 일어났고 청소를 했고 심부름을 다녔습니다. 주말엔 알바를 뛰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걸레를 짜면서도 자기 속에서 문장을 다듬었습니다. 약수터를 오르면서도 면접 답변을 되짚었습니다. 밤이 되면 스탠드 불빛 아래 원서를 썼습니다. 10번 넘게 고쳤습니다. 찬물로 세수를 하고 돌아와 또 썼습니다. 이게 되면 모든 게 달라진다. 그 생각 하나로 버텼습니다. 합격 통보가 왔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다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다온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다온은 그날 처음으로 오랜만에 웃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골목길에서 혼자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엄마가 좋아하던 색이었습니다. 엄마, 나 됐어. 합격 통보를 받은 날 밤이었습니다. 다온은 평소처럼 스탠드를 켜고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문제집이 펼쳐지지 않았습니다. 손이 책상 위에 그냥 놓여 있었습니다. 기숙사, 내 방, 아무도 심부름을 시키지 않는 아침, 그 상상이 자꾸만 펼쳐졌습니다. 막으려 해도 막히지 않았습니다. 다온은 결국 문제집을 덮고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이렇게 웃는 게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숙모가 불렀습니다. 다온아, 장독대 좀 닦아놔. 평소라면 무거운 발걸음이었을 텐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다온은 말없이 일어났지만 속이 달랐습니다. 괜찮았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됐습니다.
장독대를 닦으면서도 입술 안쪽으로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조금만 더. 저녁 설거지를 하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차가운 물에 손을 담갔지만 그날따라 덜 시렸습니다. 거실에서 삼촌 가족의 웃음소리가 흘러들어왔습니다. 평소라면 수세미를 쥔 손이 멈췄을 텐데 그날은 그냥 계속 닦았습니다. 괜찮았습니다. 이 집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요. 밤이 되면 상상이 시작됐습니다. 기숙사 식당에서 밥을 먹는 상상, 도서관에서 실컷 공부하는 상상, 아무도 새벽에 깨우지 않는 상상, 새 문제집을 펼치는 상상. 다오는 이불 속에서 그 상상들을 하나씩 꺼내봤습니다. 마치 오래된 서랍 속에서 보물을 꺼내듯이 엄마 생각도 났습니다. 엄마가 알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우리 다온이 해냈다고 꼭 안아줬을 텐데. 다온은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지금은 울고 싶지 않았습니다. 기뻐서 우는 건 기숙사에 짐을 풀고 나서 실컷 하면 됐습니다. 그 며칠이 다온 인생에서 가장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고작 사흘이었지만, 그런데 사흘 뒤였습니다. 삼촌이 그 사실을 알아챘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몰랐습니다. 학교에서 연락이 왔는지, 누가 말했는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삼촌이 거실로 불렀습니다. 다오는 걸레를 들고 있었습니다. 복도를 닦던 참이었습니다. 무릎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다오는 걸레를 내려놓고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삼촌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숙모도 옆에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장학생? 기숙사? 삼촌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다오는 멈췄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학교에서 연락이 왔는지 누가 말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삼촌, 저 이 기회 아니면 나 허락한 적 없어. 기숙사에 들어가면 삼촌한테 폐 안 끼쳐도 되잖아요. 생활비도 안 들고. 닥쳐. 삼촌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핸드폰 내놔. 다오는 굳었습니다. 왜요? 내놓으라고. 다오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삼촌이 낚아채듯 가져갔습니다.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서랍장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 느린 움직임이 오히려 더 무거웠습니다.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다온 앞 탁자 위에 던지듯 내밀었습니다. 공장 근로 계약서였습니다. 다온은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름란에 윤다온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도장까지 찍혀 있었습니다. 다온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도장이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계약서다. 저 이거 찍은 적 없어요. 제 도장도 아니에요. 증명할 수 있어? 다온은 입을 열었다가 다물었습니다. 핸드폰이 없었습니다. 담임 선생님한테 연락할 수 없었습니다. 도움을 청할 수단이 없었습니다. 성금 받았어. 내가 안 가면 내가 물어줘야 해. 그 돈이 얼만지 알아? 삼촌은 다시 소파에 앉았습니다. 다리를 꼬았습니다. 끝난 것처럼. 다오는 계약서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찍지도 않은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장학금은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2년이 흘렀습니다. 다오는 그 집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매일 새벽 약수터를 오르고 청소를 했습니다. 전교 1등은 한 번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수능 접수 기간이 다가왔습니다. 삼촌이 다시 핸드폰을 빼앗았습니다. 공장에 갈 거니까 수능은 볼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며칠간 학교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접수는 온라인으로만 가능했습니다. 기한이 지났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다온은 아무 말 없이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문제집을 펼쳤습니다. 글자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먼저였습니다. 떨어지기 시작하자 멈추지 않았습니다. 닦으려다 손을 내렸습니다. 닦아봤자였습니다. 문제집 위에 오늘 풀다만 문제 위에 눈물이 번졌습니다. 다온은 천천히 이마를 묻었습니다. 젖은 종이 냄새가 났습니다. 차가웠습니다. 그 차가움이 오히려 좋았습니다. 엄마, 소리도 없이 불렀습니다. 한 번, 두 번, 대답이 없었습니다. 당연히 없었습니다. 엄마도 못 왔고 다온도 못 갔습니다. 길이 열리는 순간 삼촌이 닫아버렸습니다. 벽 너머에서 삼촌 가족의 웃음소리가 흘러들어왔습니다. 다온은 더 깊이 이마를 묻었습니다. 젖은 문제집 위에 엄마하고 한 번 더 썼습니다. 손가락으로 아무도 볼 수 없게. 그리고 문제집을 덮었습니다. 유나가 대학에 붙었습니다. 발표 당일 숙모가 소리쳤습니다. 붙었어. 우리 유나 붙었어. 삼촌이 달려나왔습니다. 유나가 핸드폰을 들고 펄쩍펄쩍 뛰었습니다. 세 사람이 거실에서 부둥켜 안았습니다. 숙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삼촌은 우리 딸 최고야 하며 유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다온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삼촌이 동네 식당을 통째로 빌렸습니다. 친척들이 모였습니다. 상위에 선물 봉투가 쌓였습니다. 용돈 봉투, 예쁘게 포장된 상자들, 꽃다발. 친척들이 돌아가며 유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유나 이쁘다. 대학생이 됐네. 이제 어른이 다 됐다. 유나는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온은 음식을 나르고 그릇을 정리했습니다. 친척들이 자리를 잡으면 구석에 앉아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아무도 다온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다온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젓가락을 들고 내려놓기를 반복하다 결국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집에 돌아오자 거실 바닥에 선물 상자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유나가 새로 산 옷을 하나씩 꺼내 입어봤습니다. 거실이 유나의 옷방이 됐습니다. 소파 위에 옷이 수북이 쌓였습니다. 유나는 입어보다 마음에 들면 거울 앞에서 빙글 돌았고 마음에 안 들면 소파에 던졌습니다. 숙모가 옆에서 하나씩 받아 개켰습니다. 이건 색이 너무 칙칙하다. 이건 좀 짧지 않아? 이건 딱이다 우리 유나. 유나가 핑크색 코트를 입고 나오자 삼촌이 엄지를 들었습니다. 역시 우리 딸이 제일 예뻐. 다온은 그 옆을 지나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빗자루를 들었습니다. 낙엽이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다온은 말없이 쓸기 시작했습니다. 거실 창문 너머로 유나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은 계속 들썩였습니다. 유나 기숙사 짐을 어떻게 싸야 한다. 노트북을 사야 한다. 입학식 옷은 뭘 입어야 한다. 숙모는 수첩에 빼곡히 적어가며 준비했습니다. 삼촌은 유나 통장에 돈을 넣어줬습니다. 용돈이라고 했습니다. 다온은 여전히 마당을 쓸었습니다. 유나 짐을 싸는 동안 다온은 화장실을 닦았습니다. 숙모가 유나 이불을 새로 장만하는 날 다온은 창고에서 고구마를 꺼냈습니다. 집안이 축제 분위기로 들뜰수록 다온의 하루는 조용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다온은 달력을 봤습니다. 사흘 뒤가 생일이었습니다. 20살. 아무도 몰랐습니다. 삼촌도, 숙모도, 유나도. 아니, 알면서 모른 척하는 건지도 몰랐습니다. 다온은 달력에서 눈을 뗐습니다.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생일보다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20살이 되면 이 집을 나갈 수 있었습니다.
공장 계약서가 있었지만 다온은 그곳에 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살아낼 것이었습니다. 다온은 그날부터 조금씩 짐을 쌌습니다. 티가 나지 않게 책 몇 권, 옷 몇 벌, 엄마 사진, 낡은 가방 안에 하나씩 넣었습니다. 숙모가 심부름을 시키면 다녀왔고 삼촌이 부르면 일어났습니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속으로는 매일 밤 탈출 경로를 생각했습니다. 자정이 넘으면 삼촌 부부는 잠들었습니다. 현관 문고리는 삐걱거렸습니다. 천천히 돌리면 소리가 덜 났습니다. 마당을 가로질러 골목으로 나가면 됐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는 걸어서 10분이었습니다. 할 수 있었습니다. 생일 당일 새벽이었습니다. 자정이 넘는 순간 다온은 눈을 떴습니다. 20살이 됐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창밖에서 빗줄기가 지붕을 두드렸습니다. 귀를 기울였습니다. 삼촌 코 고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숙모 방도 조용했습니다. 유나 방도 조용했습니다. 비가 왔습니다. 그래도 오늘이었습니다. 다온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가방을 맸습니다. 방문 손잡이를 두 손으로 잡고 아주 천천히 돌렸습니다. 삐걱. 그 자리에 굳었습니다. 숨을 참았습니다. 귀를 기울였습니다. 삼촌 코 고는 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다온은 다시 천천히 돌렸습니다. 복도로 나왔습니다. 삼촌방 문 앞을 지날 때 숨을 참았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발끝으로 걸었습니다. 빗소리가 발소리를 덮어줬습니다. 거실을 가로질렀습니다. 현관에 도착했습니다. 신발을 손에 들었습니다. 문고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그때 불이 켜졌습니다. 삼촌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어디가? 다온은 멈췄습니다. 나가려고요. 허락한 적 없어. 저 이제 20살이에요. 삼촌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다온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다온은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공장 계약서 아직 살아있어. 내가 안 가면 내가 감옥 가는 거 알지? 그 순간이었습니다. 삼촌의 손이 올라왔습니다. 찰싹 뺨이 얼얼했습니다. 다온은 비틀거렸습니다. 가방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엄마 사진이 흘러나왔습니다. 숙모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유나도 문틈으로 내다봤습니다.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삼촌이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거칠게 다온의 멱살을 잡고 마당으로 밀었습니다. 빗속이었습니다. 빗줄기가 쏟아졌습니다. 맨발이 차가운 흙을 밟았습니다. 빗물이 발등을 적셨습니다. 다온은 비틀거리다 겨우 섰습니다. 저 공장 안 가요. 다온이 목이 쉬도록 외쳤습니다. 뺨에 손자국이 붉게 남아 있었습니다. 빗물과 눈물이 뒤섞였습니다. 흘리지 않으려 했지만 이번엔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골목 끝에서 헤드라이트를 환하게 비추며 검은 벤츠가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빗속을 가르는 불빛이었습니다. 벤츠에서 내린 사람은 여자였습니다. 나이는 60 초반쯤으로 보였습니다. 새하얀 머리카락이 단정하게 넘겨져 있었습니다. 흠 하나 없는 짙은 감색 코트. 한눈에 봐도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이 골목 안으로 들어서더니 다온 앞에 멈췄습니다. 그리고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윤다온 씨 맞으시죠? 다온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맨발로 마당에 서 있는 20살짜리 앞에 흰 머리의 여자가 허리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삼촌도 굳어버렸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최고 법무법인의 대표 변호사 한지수입니다.
윤다운 씨 어머니께서 남기신 신탁 집행을 위해 왔습니다. 오늘 이날을 위해 인연을 준비했습니다. 다온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신탁이요? 네.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 저희 법무법인의 모든 자산을 신탁으로 맡기셨습니다. 다온 씨가 만 20살이 되는 날 상속을 집행하도록 조건을 설정하셨습니다. 오늘이 그날입니다. 다온은 눈을 깜빡였습니다. 말의 뜻은 알겠는데 머릿속에서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한테 자산을 상속이요? 엄마가요? 한지수 변호사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님께서 서울에서 일하시는 동안 스마트팜 부지를 단계적으로 매입하셨습니다. 초기에 참여하셨던 농업 데이터 기업이 성장하면서 그 지분 수익이 부지 매입에 사용됐습니다. 현재 감정평가 기준으로 322억 원입니다. 어머님께서는 다온 씨가 성인이 될 때까지 이 사실을 알리지 말아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보호자가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가능성을 우려하셨기 때문입니다. 골목이 조용해졌습니다. 바람 소리도 멈춘 것 같았습니다. 삼촌은 쓰러질 듯 휘청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린 것 같았습니다. 322억이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숙모가 그 옆에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온은 그 숫자를 들었지만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322억. 그게 얼마인지 머릿속에서 그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 있었습니다. 맨발 아래 차가운 흙이 느껴졌습니다. 한지수 변호사가 다온을 찬찬히 살폈습니다. 맨발, 뺨에 붉은 손자국, 바닥에 흩어진 낡은 가방.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천천히 다가와 다온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다온 씨, 괜찮으십니까? 잠시 다온을 바라보다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어머님과 오랫동안 알고 지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늘 다온 씨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 다온이가 얼마나 씩씩한지,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늘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온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엄마가 자신을 잊지 않았다는 것, 멀리서도 늘 보고 있었다는 것, 그게 가슴 깊은 곳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변호사 뒤에 조용히 서 있던 수행비서가 움직였습니다. 그가 다온의 신발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현관 앞에 벗겨져 있던 것을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수행비서는 다온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두 손으로 신발을 받쳐 다온의 맨발에 조심스럽게 신겨줬습니다. 다온은 그 광경을 내려다봤습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행비서는 일어서서 바닥에 흩어진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흘러나온 책, 옷가지, 엄마 사진. 하나씩 조심스럽게 집어 가방 안에 넣었습니다. 엄마 사진을 집을 때는 두 손으로 들었습니다. 삼촌이 그 모든 장면을 현관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한지수 변호사가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어머니께서 남기신 편지입니다. 오늘 드리려고 2년을 기다렸습니다. 다온은 봉투를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엄마 필체였습니다. 다온, 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다온은 봉투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지금 당장 열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저희가 편안히 계실 곳도 준비해 놓았습니다. 함께 가시겠습니까? 그 순간이었습니다. 삼촌이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아까와 전혀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창백하던 얼굴에 억지 웃음이 걸렸습니다. 손을 비비며 다온에게 다가왔습니다. 다온아. 삼촌이 그동안 많이 힘들게 했지. 근데 있잖아. 다 너 잘 되라고 그런 거야. 삼촌 마음은 항상 너를 위한 거였어. 알지? 숙모도 뒤따라 내려왔습니다. 다온 앞에서 두 손을 모으며 말했습니다. 다온아, 숙모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래도 우리가 10년을 같이 살았잖아. 그 정이 어디 가겠어. 앞으로 잘 지내자. 응? 다온은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조금 전까지 멱살을 잡고 마당으로 밀어낸 손이었습니다. 찰싹 소리가 아직 귓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새벽 약수터, 빼앗긴 알바비, 젖은 문제집, 짐이라고 했던 그 목소리, 그 모든 것이 떠올랐습니다. 다온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한지수 변호사가 조용히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희 의뢰인과 직접 접촉하시면 법적 절차가 시작됩니다. 삼촌 부부의 말이 뚝 끊겼습니다. 다온은 돌아섰습니다. 한지수 변호사가 나란히 걸었습니다. 수행비서가 가방을 들고 뒤따랐습니다. 다온은 가슴에 안은 봉투를 꼭 쥐었습니다. 엄마 글씨가 손바닥에 닿는 것 같았습니다. 차에 오르기 전에 한번 뒤를 돌아봤습니다. 삼촌 부부가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삼촌의 얼굴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숙모는 두 손을 모은 채 굳어 있었습니다. 다온은 시선을 거뒀습니다. 차 문이 닫혔습니다. 벤츠가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삼촌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차가 사라진 골목 끝을 바라보며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숙모가 옆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322억이래요. 삼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당을 둘러봤습니다. 다온이 매일 쓸던 그 마당이었습니다. 장독대, 창고, 화단. 그 모든 것이 갑자기 낯설게 보였습니다.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손으로 머리를 감쌌습니다. 내가 왜 그랬어? 내가 왜? 숙모가 주저앉았습니다. 앞치마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유나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골목에는 바람만 불었습니다. 벤츠 안은 조용했습니다. 한지수 변호사는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다온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 같았습니다. 다온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시골 골목이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손 안에 봉투가 있었습니다. 다온, 이라고 적힌 엄마 글씨. 다온은 천천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편지지를 꺼냈습니다. 엄마 필체였습니다. 반듯하고 정갈한 글씨. 전화기 너머로만 듣던 목소리가 글자 안에서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다온아, 엄마가 오래전부터 몸이 좋지 않았어. 너한테는 말 못했어. 걱정시키기 싫었거든. 그렇게 빨리 나빠질 줄은 엄마도 몰랐어. 근데 혹시 모른다는 생각에 미리 준비해뒀어. 엄마가 없어도 내가 혼자 설 수 있도록. 다온아, 엄마가 너를 삼촌 집에 맡긴 건 돈을 벌어서 데리러 오려고 그런 거였어. 내 옆에 있어줬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서 미안해. 많이 힘들었지? 엄마가 다 알고 있어. 우리 다온이가 얼마나 씩씩하게 버텼는지도. 근데 다온아, 엄마가 한 가지만 부탁할게. 돈은 내 인생을 편하게 해줄 수 있어. 근데 내 인생을 살아주지는 못해. 내가 하고 싶은 거 해. 내가 가고 싶은 데 가. 누구 눈치도 보지 말고. 엄마는 늘 내 편이야. 지금도 앞으로도. 사랑해, 다온아. 다온은 편지를 끝까지 읽지 못했습니다. 중간부터 글자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눈물 때문이었습니다. 닦으면 또 흘렀습니다. 다온은 닦는 것도 멈췄습니다. 다온은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한지수 변호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께서 오래전부터 지병이 있으셨어요. 그렇게 빨리 악화될 줄은 어머님도 몰랐던 것 같아요. 다만 혹시 모른다는 생각에 일찌감치 신탁을 준비해 두셨더라고요. 다온 씨가 혼자 설 수 있도록. 다온 씨한테는 끝까지 숨기셨습니다.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걱정시키기 싫으셨던 거겠죠. 다온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울지 않으려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마지막 전화가 떠올랐습니다. 다온아, 요즘 좀 피곤하다. 그래도 괜찮아. 엄마 걱정하지 마. 그게 단순한 피로가 아니었습니다. 병이 깊어지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러면서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엄마, 그 한마디가 터지는 순간 그동안 참아왔던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엄마에게 안겨서 다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그냥 엄마가 보고 싶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온몸이 흔들렸습니다. 다온이 오열했습니다. 한지수 변호사도 처음엔 손수건을 건네려다 그냥 자신도 눈물을 훔쳤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두 사람이 한동안 그렇게 있었습니다. 한참이 지났습니다. 다온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손수건이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한지수 변호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께서 한 가지 더 당부하셨습니다. 꼭 공부를 마저 하라고 하셨어요. 다온 씨가 원하면 저희가 모든 걸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온은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수능? 빼앗겼던 그것. 삼촌이 핸드폰을 빼앗던 날, 기한이 지나버리던 날, 젖은 문제집에 이마를 묻던 그 밤이 떠올랐습니다. 다온은 편지를 다시 펼쳤습니다. 마지막 줄을 읽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해. 내가 가고 싶은 데 가. 다온은 편지를 곱게 접었습니다. 가방 안 엄마 사진 옆에 넣었습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쏟아졌습니다. 다온은 그 빛을 바라봤습니다. 처음 보는 눈으로 바라보는 것 같았습니다. 버텨왔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지수 변호사가 마련해준 곳은 서울 한복판 조용한 주거용 오피스텔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바닥이 따뜻했습니다. 발바닥으로 느껴졌습니다. 다온은 현관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음식이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욕실에는 새 수건이 개켜져 있었습니다. 침대 위에는 새 옷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다온은 침대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푹신했습니다. 한동안 그 공간을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깨우지 않을 곳이었습니다. 심부름을 시킬 사람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게 낯설었습니다. 다온은 처음으로 오래오래 숨을 내쉬었습니다. 첫날 밤은 새벽 4시 반에 눈이 떠졌습니다.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다온은 잠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일어나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약수터도 없었습니다. 마당도 없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누워 있었습니다. 다온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스탠드를 켰습니다. 가방에서 문제집을 꺼냈습니다. 낡고 구겨진 문제집이었습니다. 눈물 자국이 번진 페이지도 있었습니다. 다온은 그 페이지를 손으로 천천히 폈습니다. 그리고 펜을 들었습니다. 수능 접수를 하던 날이었습니다. 한지수 변호사가 직접 데리러 왔습니다. 평소와 같은 짙은 감색 코트였습니다. 다온이 현관을 나서자 변호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같이 가요. 접수처 앞에 섰을 때였습니다. 다온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작년 이맘때가 떠올랐습니다. 삼촌이 핸드폰을 빼앗던 날, 기한이 지나버리던 날, 젖은 문제집에 이마를 묻던 그 밤, 한지수 변호사가 말없이 다온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다온은 그냥 접수 버튼을 눌렀습니다. 접수 완료. 그 두 글자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수능 시험날 아침이었습니다. 한지수 변호사가 이른 아침부터 오피스텔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 도시락을 들고 있었습니다. 아침은 먹어야죠. 다온은 그 도시락을 받아들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차 안에서 함께 먹었습니다. 따뜻한 밥이었습니다. 반찬이 정갈했습니다. 다온은 한 숟가락씩 천천히 먹었습니다. 시험장 앞에 도착했습니다. 다온이 차에서 내리려는데 한지수 변호사가 조용히 손을 잡았습니다. 다온 씨, 다온이 돌아봤습니다. 변호사는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고개 끄덕임이 어떤 말보다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다온은 시험장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자리에 앉아 문제지가 배부되길 기다렸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새벽 약수터를 오르던 손이었습니다. 차가운 물에 담그던 손이었습니다. 젖은 문제집을 짚던 손이었습니다. 그 손으로 펜을 잡았습니다. 합격 발표 날이었습니다. 한지수 변호사가 다온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핸드폰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발표 시간이 되자 다온의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멈췄습니다. 같이 눌러요. 변호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다온이 버튼을 눌렀습니다. 합격. 한지수 변호사가 먼저 눈을 감았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다온은 그 모습을 바라보다 조용히 웃었습니다. 오래오래. 변호사가 낮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보고 계시죠? 그 한마디에 다온의 눈물이 터졌습니다. 이번엔 참지 않았습니다. 입학식 날이었습니다. 캠퍼스에 봄볕이 쏟아졌습니다. 한지수 변호사가 교문 앞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다온이 내리려는데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늘 하시던 말씀이 있었어요. 다온이 돌아봤습니다. 우리 다온이는 꼭 해낼 거라고. 그 말을 얼마나 많이 하셨는지 몰라요. 다온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오래 숙였습니다. 캠퍼스를 걸었습니다. 새 가방을 맸습니다. 생애 처음으로 자신이 고른 옷을 입었습니다. 어디선가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이름을 부르는 소리, 가방을 내려놓는 소리, 자전거 바퀴 소리. 봄바람이 나뭇잎을 흔들고 다온의 머리카락을 스쳤습니다. 하늘이 높았습니다. 구름이 흘렀습니다. 엄마가 좋아하던 색으로 하늘이 물들어 있었습니다. 다온은 오래 올려다봤습니다. 이제 새벽 4시 반에 눈이 떠지면 약수터 대신 도서관에 갈 것이었습니다. 차가운 물 대신 따뜻한 커피를 마실 것이었습니다. 빗자루 대신 펜을 잡을 것이었습니다. 버텨온 새벽들 끝에 이 아침을 만났습니다. 다온은 다시 걸었습니다. 봄볕 속으로 걷다가 다온은 잠깐 멈췄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한지수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변호사님, 부탁드릴 게 있어요. 답장이 바로 왔습니다. 말씀하세요. 다온은 잠시 생각하다 천천히 썼습니다. 저 같은 아이들 있잖아요. 공부하고 싶은데 형편이 안 되는 아이들. 그 아이들한테 장학금을 주고 싶어요. 기숙사도 있는 곳으로. 제가 가지 못했던 그런 곳이요. 답장이 없었습니다. 잠시 후 답장 대신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이 좋아하시겠네요. 한지수 변호사의 목소리가 밝게 빛났습니다. 다온은 전화를 끊고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봄 햇살이 다온을 따뜻하게 감쌌습니다. 이제 그 따뜻함을 나눌 차례였습니다. 봄이었습니다. 재단 설립은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한지수 변호사가 모든 절차를 도왔습니다. 서류를 준비하고 재단 이름을 정하고 첫 장학생 선발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다온은 그 과정에서 한 가지만 고집했습니다. 기숙사가 있어야 해요. 집에서 공부할 수 없는 아이들이어야 해요.
한지수 변호사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단 이름은 정화재단이었습니다. 엄마 이름에서 땄습니다. 윤정화. 다온은 재단 이름을 처음 서류에서 봤을 때 한동안 그 글자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이름이 이렇게 남는구나. 사라지지 않는구나. 첫 장학생 면접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다온은 면접관 자리에 앉았습니다. 22살이었습니다. 맞은편에 지원자들이 한 명씩 들어왔습니다. 다온은 서류를 미리 읽어뒀습니다. 한 명 한 명의 사연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지막 지원자가 들어왔습니다. 17살이었습니다. 이름은 박서준. 서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부모 없음, 외삼촌 집 거주, 성적 전교 3등. 다온은 서류에서 눈을 들었습니다. 소년이 들어섰습니다. 교복이 낡아 있었습니다. 소매 끝이 닳아 있었습니다. 손등이 빨갰습니다. 추운 날씨에 손이 튼 것 같았습니다. 눈빛은 긴장해 있었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자리에 앉으면서 등을 꼿꼿이 세웠습니다. 다온은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익숙했습니다. 너무 익숙했습니다. 박서준 씨, 공부하고 싶은 이유가 뭐예요? 소년이 잠깐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나가고 싶어서요. 어디서요? 지금 있는 곳에서요. 다온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소년을 바라봤습니다. 손등에 튼 자국이 보였습니다. 낡은 소매 끝이 보였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눈빛이 보였습니다. 다온은 천천히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소년이 당황한 눈으로 다온을 올려다봤습니다. 다온은 천천히 소년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소년의 눈이 커졌습니다. 버텨줘서 고마워요. 소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눈가가 빨개졌습니다. 다온은 고개를 든 뒤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합격이에요. 면접이 끝나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한지수 변호사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다온을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웃었습니다. 다온도 웃었습니다. 복도 창밖으로 봄볕이 들어왔습니다. 다온은 잠깐 그 빛 속에 서 있었습니다. 엄마가 생각났습니다. 그날 골목 끝에서 혼자 어깨를 흔들던 엄마가, 다온을 위해 준비해뒀다던 엄마가, 우리 다온이 꼭 해낼 거라고 했다던 엄마가. 다온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나 잘하고 있지? 바람이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봄볕이 따뜻했습니다. 다온은 다시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해야 할 일이 아직 많았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용기와 따뜻한 위로로 스며들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달빛 조각은 앞으로도 조용하지만 깊은 온기를 담은 이야기로 여러분의 곁을 비추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